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정권의 시세계에서 처형된 삶, 순교한 시라는 제목으로 장석원 선생님과 박성현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석원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아나키스트, 태양의 연대기, 역진화의 시작, 리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광운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토론자 박성현 시인은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9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유쾌한 해적 목마의 서랍이 있습니다. 처형된 삶, 순교한 시라는 제목으로 장석원 선생님의 발표와 박성현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조정권 시인의 유고시집 삶이라는 책에 대하여를 제가 읽고 글을 조금 썼습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조정권 선생님의 유고시집 삶이라는 책은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 때부터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봤는데 책이 나온 이후에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이번 기회로 또 한 번 해서 이제 3번 책을 시집을 읽었는데 많이 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꼼꼼히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보다는 조정권 선생님의 시가 참 깊다, 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면서는 분량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초점화되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런 면모로 글을 몇 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써봤습니다. 제목이 삶이라는 책인데요. 이 작품의 이 시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제일 첫 번째 실린 시인데 굉장히 긴 시죠. 히비스커스라는 꽃에 바친 7편의 시와 오늘 하루의 노래라는 시인데 시집 분량으로 27쪽입니다. 이 시를 제가 처음 흐트러져 있는 원고 상태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그것은 조정권 선생님이 긴 호흡의 장시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이전에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현대 시단에서 이 정도 크기의 긴 호흡의 시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시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집을 보면 우리 혼자들이 모여 비 맞다 모여든 것을 응시한다 라는 구절이 있고 조정권 시인께서 시에 초대한 자는 늘 옆에 계셨으나 내가 알아보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혼자를 데리고 그분이 오셨고요. 그분이 나에게 새로 밝은 눈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초대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스승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도 피하지 못하는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정직하게 보아라. 너의 얼굴에 깃든 혼자를 깨달아라. 또 시집에서 조정권 시인이 답을 하시는데 나는 나한테 말하고 말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어느 날 목도한 혼자와 어느 날 당도한 이곳에 나가 일치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정권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20쪽에 있는 시입니다. 아침은 이슬 하나 갇힌 히비스커스라는 꽃잎, 황달 걸린 잎, 그 잎에 이슬 한 방울 같이 잠깐이라도 있어준다는 거. 이 시집은 유고 시집이고요. 파란에서 2018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삶이라는 책 전체에 관련된 이 글이
인용하는 책은 이것입니다. 장시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쓰면서 이 시집에 들어있는 많은 시들 중에 이 한 편의 시가 이 시집의 특징을 올곧게 다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글에서는 천지 같은 수원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큰 호수인데 거기서 강이 발원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의 흔적을 암시하는 황달 걸린 잎에 이슬한방울 같이 잠깐이라도 있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정건 시인은 지나간 생과 남은 생을 시 한 편에 응집합니다. 이 작품에 들끓는 시인의 육성은 그가 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다렸고 무엇을 사랑했던가를 일러줍니다. 의외 없이 직진하는 뜨거워지다가 발화점을 넘어서서 불꽃을 피워 찬란하게 타오르는 시의 광염 후에 남겨진 것들을 움켜쥐는 조정건 시인. 식을 줄 모르는 이 열기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정건 시인은 평생 서양 고전음악을 그의 영혼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장시를 말하는 건데요. 바흐와 슌베르크를 지나 4번 시에 이르러서 조정건 시인은 쇼스타코비치를 만납니다. 클래식 음악의 드높은 공중에 성취해 올라가 조정건은 삶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젊은 시절 찾아온 육체의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음악이라는 영원한 현재 속에 자신을 던져 넣었죠. 음악이 주저하는 시인의 영혼, 위대한 고전음악의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인 시뻘건 쇳덩이가 조정건 시인의 시였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 음악에게 주체를 할애하는 순간 그는 초인 예술가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조정건 선생님이 그 평생 서양 고전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제 영혼에 쏟아 부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선생님을 이렇게 가끔 뵙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조정건 선생님께서 항상 시를 쓰려면 클래식 고전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뭐 클래식 이외에 다른 음악들 뭐 가요, 락, 팝 뭐 이런 거 세계 음악 이런 거 거의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가요는 뭐 가끔 트로트 옛날 거 아주 옛날 거 잠깐씩 조금 얘기하셨고 이제 외국 음악 중에 클래식 아닌 거는 포르투갈의 파도 이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있다라고 가끔 이야기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곡목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적은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악도 한두 곡은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한번 아프셨을 때 젊었을 때 이제 이 고전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정신을 견인했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건을 계속 연구를 누가 한다면 이 서양 고전 음악과 조정건의 시세계가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가를 꼼꼼히 파헤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히 이제 바그너나 쇼스타코비치나 뭐 슌베르크 이런 고전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분은 시에 나오는 그분은 쇼스타코비치이고 와그너이고 헬덜린이고 하이네였습니다. 휴양한 예술 속에서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낸 조정건 선생이 응원한 초인의 목소리를 지상에 풀어놓았을 때 그는 건강을 되찾았고 시인의 광배를 획득했습니다. 이후의 삶, 이후의 시, 그리고 다시 찾아온 병. 시인이 읊조리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힘없이 나를 노져 간다네. 그가 나직이 부르는 겨울산 힘 뺀 마른 나무가 간직한 노래가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읽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절복의 편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삶이 내 여자라면 난 그 남편입니다.
잠을 도와주는 인공호흡기, 인공산소 같은 봄, 구스타프 말러가 하염없이 부른 돼지의 노래, 꽃잎은 땅에 파묻지 마라, 그냥 날아가게 둬, 지금 내리는 저 비도 매장하지 마라. 네, 이 시에 구스타프 말러가 나오네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세 분, 클래식 음악가 쇼스타코비치, 바그너, 구스타프 말러, 그리고 가끔 베토벤. 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구스타프 말러와 인공호흡기, 인공산소가 돼지의 노래와 결합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조정권이 겪어야 했던 생명의 고비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는 떨어지는 꽃잎과 비를 땅에 묻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꽃잎은 흙이 될 것이고 비는 그 흙에 닿아 흔적 없이 스며들 것입니다. 사람 역시 떨어지는 꽃잎과 비처럼 종착지에 도달할 것이고 그 후에 사람은 매장될 것이고 그 후에 그 사람은 흙이 될 것입니다. 조정권은 비와 꽃잎에 자신을 의탁한 후 그냥 날아가고 싶다고, 허공의 바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조르주 페르난도의 기타 선율 위에서 살아서 춤추는 바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지할 줄 모르는 바람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태어난다는 걸 감사하면서 조정권은 삶으로 귀환하는 환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애들한테도 알려줘. 내가 오늘 태어난다는 거.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온다는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서둘러 미리 기다린다는 거. 내가 애들을 맞이하러 서성거린다는 거. 찾아오는 와이프를 병실 앞에서 미리 가 서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기다림인지.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시인 조정권이 할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삶으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절절하게 기다리면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호명하는데요. 부드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환하게 웃으면서 손녀와 아내를 기다리는 지고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가 온몸으로 연주하고 싶었던 음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서로 머문다는 것, 한 송이 어깨 옆에 또 하나의 어깨처럼 장미를 사 꽂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꽃송이 둘이 붙어서 핀 거지?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황홀해하는 조정권을 장시의 끝에 이르러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꽃송이 둘이 붙어서 피어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행에서 부사 도대체를 꺼내 듭니다. 부사 한마디의 힘이 팽창하죠. 부사 하나가 시를 터뜨립니다. 부사의 의도를 담아 조정권은 시를 전복합니다. 단어 하나가 일으키는 반란이 찬란합니다. 시인이 염원했던 사랑이 빛납니다. 어떻게 꽃송이 둘이 붙어서 핀 것일까 도대체. 시인의 무릎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둘은 피어난 것이고 그래서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네, 장시를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글과 연관돼서 잠깐 또 번외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러와 바그너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맞춤형 바그너를 꼭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충실한 학생이 아니어서 바그너를 잘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시인으로는 하이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 하이네 관련된 이야기는 산문집 청빙에 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시인께서 하이네를 얼마나 흠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선생님께서 평소에 많이 언급하신 그 고유명사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에즈라 파운드 그리고 라이너 마리오 릴케, 폴 발레리, 파울 첼란 이런 유럽의 시인들을 읽고 시를 쓰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권해주셨습니다. 헬던이라고 테드 휴즈는 조정권 선생님께서 생전에 창작
강의를 맡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교재로 사용할 정도였고요. 릴케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릴케가 시세가 굉장히 넓고 풍부하거든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뭐 릴케 그 많은 시들 중에 어떤 시대의 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강생들 각각의 개성에 잘 들어맞는 해외 시인들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감각과 안목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양적인 면모가 많이 있는데 조성권 선생의 시에 실제로 영문과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동양적 세계 또 흐름, 뭐 세계관, 뭐 이런 의미 이런 게 있지만 선생님께서 동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많지 않았고요. 시경 같은 거 언급하셨던 적은 있지만 뭐 200, 두보 이렇게 가끔 그런 시들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야기한 건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서양 시였습니다. 그것은 뭐 사적인 자리 또 그런 창작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께서 사이버 강의 하실 때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어 혼자라는 시어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유고 시집에서 혼자를 찾아보니까 약 48회 정도 사용이 되었고요. 혼자 비슷한 개념인 뭐 홀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또른자 선생님께서도 그 조정근 시인의 이전 시에서도 시집에서도 이 혼자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라는 걸 발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어에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끝이라는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끝일 수도 있다. 아직 맞이하지 못했지만 지금이 끝일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하고 간 길은 옳았다. 그 길이 막힌 길이라는 사실만 빼고 결국 다 정리하지 못하고 어질러 놓은 것들. 너는 말을 어질러 놓은 채 가는 거다. 너를 읽었던 사람들이 너를 염할 것이고 유효기간이 조금 남은 단풍 길처럼 너는 그 길로 혼자 가서 혼자 있을 것이다. 삭풍아, 나를 수습해다오. 자, 이 시에서 끝에서 두 번째 연에 너는 그 길로 혼자 가서 혼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통과해야 하는 예정된 종말을 감지한 시인의 독백이 들립니다. 어쩌면 지금이 끝일 수도 있다 해서 지금이 끝일 수도 있다로 응결하는 과정, 어쩌면이 빠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조정권은 필연이 되고 마는 운명을 긍정합니다. 짐작과 예측을 의미하는 부사, 어쩌면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정권 시인은 자신에게 내가 선택하고 간 길은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막힌 길이라는 사실 같지 않은 사실. 죽음이 도착하기 전에 시인은 결국 다 정리하지 못하고 어질러 놓은 것, 시라는 예술 속의 언어를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말을 어질러 놓은 죄를 지었다고. 시인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시인은 확인합니다. 너를 읽었던 사람들이 너를 염할 것이라는 예견대로 우리는 그를 읽었고 그를 염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의 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다시 읽으면서 저는 조정권 시인의 마음 한편을 희미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선언합니다. 너는 그 길로 혼자 가서 혼자 있을 것이다 라고. 혼자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그는 시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그를 처형한 것이 시입니다. 그가 혼자서 시의 유용지로 출발하면서 남긴 말이 박혀 있습니다. 삭풍아, 나를 수습해다오. 안으로 잠그는 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산꽃 문 닫을 때 걸어 잠근 그 안 넓다. 혼자 산꽃 필 때 나는 추웠다. 시어 혼자가 거는 일은 다른 극점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조정권 시인을 높게 평가하는 비평의 용어로서 정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용어가 이제
이런 작품에 적당하게 잘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입니다. 초급과 지향의 자기장이 견인하는 동양적 사유의 세계 같은 개념으로 조정권의 시를 평가하는 방법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이 짧은 글에서는, 그리고 제가 전문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안으로 잠그고 외부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시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아 건 후 나를 유폐시킵니다. 나를 투옥한 그곳을 시라고 불러도 순수 음악이 일으켜 놓은 절대미의 경지로 파악해도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삭제하고 산꽃에 혼자를 부착해 놓은 조정권 시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일성에 부여된 산꽃을 응시하는 자, 혼자입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핀 산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자가 산꽃과 혼용되어 내뱉는 말, 나는 추웠다가 날아와 우리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는 시라는 형벌을 짊어지고 산정묘지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혼자는 그의 시적 노정과 삶의 길이 펼쳐 보였던 시세계의 핵심을 일컫는 지시어입니다. 조정권의 혼자는 매저키즘적인 자기 봉쇄를 집약하는 시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작은 결론을 내렸는데 정신의 견인이다라는 용어를 쓰거나 정순주의다라는 용어를 쓸 때 혼자라는 시어, 또 이 개념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구체적인 논증은 좀 부족하지만 조정근 시인의 시세계, 특히 말년, 이 매저키즘적인 측면이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조정근 시인의 이제 시가 만약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 같은 그런 정식 학문체계로 들어간다면 이 매저키즘적인 특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고 시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족 이야기를 시에 합니다. 그게 되게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근 시인의 시가 비극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고 시집에 왜 시인은 생전에 이 시들을 시집에 담지 않고 그냥 남겨두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고요. 분명히 시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를 시집에 넣지 않았던 그 이유도 그런 매저키즘적인 특성과 연관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의 따스함에 물들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시들은 오히려 시집에 묵지 않고 아껴두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건 순전히 책을 묶은 자로서의 추측입니다. 다니의 노래라는 시의 일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똑 똑똑똑 일어나셨나요? 해님아기, 파란 잎사귀 구슬 같은 아이, 아침 이슬같이 태어난 아이, 그래서 아침단, 정단이죠. 네. 일련만 인용을 했는데 평온한 인간의 즐거움이 가득한 시입니다. 웃음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조정근 시인의 인간적 면모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정신의 채찍질을 실행하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언어를 담금질하는 조정권의 초인적 면모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시인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전의 시와 전혀 다른 손녀의 탄생과 성장이 선사한 찬연한 아름다움과 숨겨놓았던 보통 사람의 숨결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조정권의 다른 몸과 다른 언어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정권의 약점이나 그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초인이 아닙니다. 포근한 미소를 짓는 사람, 사랑하는 손녀에게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는 사람, 해님아기 다니의 노래를 짓고 부르는 사람,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생전에 그가 느꼈을 행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도 전율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인이 아니라 인간 조정권이 끌어안고 있었던 고독의 무게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어떤 사람이 한없이 걸어가 본 들판 같은 곳을 평생 방황하면서 시의 순교자가 되려고 했던 조정권의 쓰라린 후회의 목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시의 패배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시인을 거두어갔다 해도 우리에게는 시인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패배해도 시는 승리합니다. 단이 보는데 몰두한다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흐르고 풀꽃 고개 내밀며 웃고 또 웃고 조그맣게 입 내밀며 세상 처음 웃고 또 깔깔대는 저 웃음에 나는 나의 현재를 맡긴다. 저 웃음을 쌀처럼 먹고 숭늉처럼 마시며 나는 들여다보는 데에 오늘 하루 종일 몰두한다. 가장 밝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따스한 시를 읽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 그리고 시인의 전체 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시이면서 가장 조정건답지 않은 시 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집에 이르러서야 만나게 된 시인의 맨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할아버지의 미소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위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가 선망한 것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산장에서 내려와 석계역 굴다리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손녀의 사진을 보고 있는 이곳에 펼쳐지는 오늘의 삶으로 돌아온 시인의 미소가 꽃처럼 아롱지는 구절을 읽습니다. 할머니가 똑똑똑똑 돼지바가 기다리는데요. 그럼 먹으러 갈게. 할머니 고마워. 돼지바 아까 먹고 싶었거든. 할아버지가 난 좋아. 뭐든지 사주니까. 소녀 다니의 목소리가 이 시에 들어있습니다. 조정건 시인의 시가 이제 제가 이 발표의 초반부에 장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시집에도 짧은 시들이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시집, 신의 딸이나 이런 시집들을 보면 극서정 시 또는 정신주의 시 이런 용어에 묶일 만큼 짧은 시들로 계속 시를 써 주셨어요. 근데 짧은 시가 어렵다, 나쁘다,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짧은 시는 이미지가 없으면 짧은 시가 구성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정건 시인의 짧은 시에는 짧은 시를 시답게 하는 결정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다 아는 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투철한 아름다운 굉장히 센 이미지들이 시에 빠지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짧은 시를 써낼 수 있었던 시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짧은 시는 좋은데 짧은 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짧은 시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의 길이가 짧은 시이고 어디를 넘어가면 긴 시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도 규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인데요. 시의 길이, 또 행가리의 여부, 연가리의 여부, 그리고 산문 형태로 형식으로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시의 짧은 시, 긴 시, 그것을 개념으로 삼은 그런 문학 비평 용어들 좋은데 그런 시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저는 이미지다라는 리듬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조정건 시인의 시는 장시에서는 이미지와 리듬 두 개를 다 풍성하게 풍요롭게 구사를 하셨던 거고 짧은 시에서는 언어의 양이 줄어들면서 언어들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리듬은 약화됐지만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는 아주 굉장한 이미지들을 구사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당묵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네,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 물을 갈아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눈앞에 호수 하나 펼쳐놓고 나는 물을 간다. 어느 날엔 먹이 내 전신을 갈고 있다. 물이 나를 먹으로 갈고 있다. 한없이 퍼지는 먹 속에 공을 개고 또 개고 있던 허공 한 점을 묻혀 천지 사방에 뿌려댄 허공에 하얀 먹꽃. 자, 시인은 자신의 전신을 갈아 먹물이 됩니다. 그 먹물로 그는 시를 씁니다. 조정건의 쇄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건의 시의식이 드러나는 문장을 봅니다. 나를 먹으러 갈고 있다. 나는 먹이다. 또는 나는 먹이 되어 갈려나간다는 문장도 비슷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문장은 극단적으로 언어의 가지와 잎을 잘라버린 거식증 환자처럼 언어를 거부하는 그런 강령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허공 한 점을 묻혀 조정건이 천지 사방에 뿌려댑니다. 자신의 몸으로 만든 언어를 허공에 뿌려 시를 쓰는 조정건 시인. 우리 눈앞에 하얀 먹꽃이 화그르르 피어오릅니다. 시인의 삶과 시를 집약하는 이미지, 하얀 먹꽃, 먹먹하게 어른되고 있습니다. 조정건은 이미지스트입니다. 시인이 누리는 이미지의 행복을 조정건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시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환희, 육체, 고통, 세속, 평화, 그리고 삶과 예술을 견인하는 음악. 온몸의 고름이라는 시가 이 유구시집에서 가장 압권인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뼈를 눕히고 있는 이 산골은 시가 말라가는 곳. 진달래꽃 빛이 이 굴 속 천정에 화음을 이루고 있구나. 이부자리 내다 말려라. 밥숟가락 내다 말려라. 안에서 뛰쳐나오는 골문 산 한 채. 온 살에 진달래꽃 골마, 진달래꽃 골마. 온몸에 봄이 고름처럼 흘러 봄빛 속으로 뛰쳐나온 저 살. 저 어두컴컴한 안도 내다 말려라. 네, 제가 제 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뼈를 눕히고 있습니다. 살이 사라진 상태. 그 이후 남겨진 뼈에 집중하는 화자. 산골에 나를 봉폐시켰습니다. 나는 굴 속에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암굴에 갇혀 시를 잊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기 위해 나를 가둔 채 고독과 침묵이 살을 앗아가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달래가 침입합니다. 시가 말라가는 곳에서 나가 발견한 진달래꽃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속수무책. 나를 찌르고 찢어버리는 진달래. 천정에 일렁이는 진달래꽃 빛. 나는 문득 화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진달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살아서 봄빛의 환호를 경험합니다. 생명이 들끓습니다. 죽음을 압살하는 봄 생명들. 진달래꽃이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햇빛과 꽃빛에 세간을 내다놓고 말립니다. 나도 뛰쳐나가 나를 말립니다. 진달래가 나를 먹습니다. 진달래가 시라는 병을 앓고 있는 나를 부패시킵니다. 봄입니다. 어제의 나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는 진달래 고름이 되고 맙니다. 화자가 외칩니다. 온살에 진달래꽃 골마, 진달래꽃 골마. 나는 고통도 모르고 자결합니다. 꽃으로 폭발합니다. 살이 뭉개지고 피가 엉겨 꽃으로 피어납니다. 봄에 오름 진달래가 나를 꽃이 되게 합니다. 나는 봄이 됩니다. 나는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봄빛 속으로 뛰쳐나가 시가 됩니다. 이것이 조정건입니다. 조정건의 영육이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진달래꽃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봄이 고름처럼 흘러내립니다. 봄빛 속으로 뛰쳐나온 저 살의 경이로움. 이미지스트의 광의.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장석원 선생님의 처형된 삼순교환 시의
토론을 맡게 된 박성현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원 선생님의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그 좋은 원고를 옆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확실히 그 문자로 읽는 것하고 저희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읽는 것하고 그 풍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은 그 차용된 삶 순교한 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용된 삶 순교한 시에 대한 토론 박성현. 조정권 시인은 한국 현대 시사에서 가장 예외적인 존재 중 한 분이십니다. 그는 생애 전부를 쏟아부으며 시를 예술이라는 인간 정신의 까마득한 경지로 밀어올렸던 어느 누구보다 더 깨어있고 더욱더 미망을 벗어나려 했던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고결한 연결이 그의 문장이고 표백되지 않는 순결이 그의 행간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시를 썼던 70년대와 80년대, 악마 같은 자본주의를 되돌리고 그 텅 빈 검정 공백을 희리흰 빗살만이 충만한 투명한 정적의 공허, 광활한 백지로 만들어버린 조정권 시인의 이념과 의지는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의 극점이고 꺼지지 않는, 결코 까맣게 물들지 않는 백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의 조건으로 삼으며 동시에 존재함의 모든 얽혀있음을 뒤로하고 세속의 암과 직관의 극한을 넘어서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인의 문장은 한국의 현대소설이 향했던 유리를 좀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감각하고 사유한 유일한 시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석원 선생님의 처형된 삶 순교한 시는 조정권 시인의 흔치 않은 궤적을 다시 사유하면서 시인이 추구한 정신을 다시 발견하려는 극적인 시도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인의 유고 시집 삶이라는 책의 첫 번째 시 히비스커스라는 꽃에 바친 7편의 시와 오늘 하루의 노래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 시인이 산출한 문장들의 최대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석원 선생님께서 제시한 주요 관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 시인의 시를 관통하는 것은 동락당 대원루는 벼랑 꼭대기에 있지만 예부터 그리로 오르는 길이 없다. 누굴까? 저 까마득한 벼랑 끝에 응거하며 내려오는 길을 부숴버린 이 1991년의 이 시집입니다. 거기서부터 나한테 말하고 말 닫는다. 삶이라는 책이죠. 1918년도에 나왔습니다. 나한테 말하고 말 닫는다 라는 문장에 이르기까지 초지일관한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자라는 단어로 하여 어쩌면 우리는 조정권 시인의 동락당 대원루에 근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흐에서 바로네, 바그너, 쇤베르크, 말러, 쇼스타코비치 등으로 이어지는 서양 현대 음악가의 뚜렷하고 긴밀한 접속도 정확히 해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장석원 선생님은 시인의 생활 세계가 그의 사유 속에서 어떤 윤리적 모델을 이끌어내고 또한 그 윤리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환기하는지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시인의 태도는 혼자라는 철저하고도 간절한 극한이 어떤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책의 시편들은 모두 시인이 돌려세웠던 세속의 멈춤과 단절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세계라는 거대한 삶의 장소들 그리고 거기에 기거하는 존재들과의 얽힘에 따르는 환희 또한 배태하고 있습니다. 장석원 선생님은 이를 삶으로 귀환하는 환희로 적절하게 요약하고 계시며 어쩌면 이 장소가 바로 시인이 지향했던 모든 정신들이 향한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시 말해 꽃송이 둘이 붙어서 피어있는 것이 바로 시인께서 우리에게 암시했던 윤리적 모델, 혼자라는 그 윤리적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석원 선생님의 분석과 성찰에 모두 동의하면서 선생님의 글에서 제가 미처 읽지 못한 한 가지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하면 혼자라는 단어에 잠재된 무한의 복수성입니다. 혼자는 단수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장성원 선생님의 글을 읽고 다시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 혼자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무수한 단수들의 집결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단어에 잠재된 무한의 복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정에 올라가서 동락당 대홀루를 짓고 세속으로 복귀하는 길을 모두 지워버린 존재는 시인의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정신의 최대치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시인께서는 여전히 너를 읽었던 사람들이 너를 염할 것이고 유효 기간이 조금 남은 단풍길처럼 너는 그 길로 혼자 가서 혼자 있을 것이다 라고 강변했고, 산꽃 문 닫을 때 걸어 잠근 그 안 넓다. 혼자 산꽃 필 때 나는 추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산정묘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도시여,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버릴 차례가 온 것이다. 너희들은 언제나 낯선 이방의 언어로서 나를 검문하지 않았는가. 높은 노래는 하늘이 첨탑에 고립되어 있고 거리 위 둥글게 떠오른 마늘 속에서는 흰 피의 사냥개가 달려나와 나를 쫓아내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버릴 차례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장석원 선생님께서도 우리는 이 작품에서 안으로 잠그고 외부를 차단시키려 하고 하는 시인의 의지를 확인한다. 닫아건 후 나를 유폐시킨다. 나를 투옥한 그곳을 시라고 불러도 순수 음악이 일으켜놓은 절대의 미의 경지로 파악해도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조정권이 혼자는 매저키즘적인 자기 봉쇄를 집약하는 시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조정권 시인이 손녀 단과의 애틋한 관계를 통해 이끌어낸 혼자는 단수가 아니라 무한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체와 타자들이 혹은 타자들의 무수한 얽힘이 향하는 장소는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닐까 싶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혼자는 평생을 방황하면서 시의 순교자가 되려 했던 조정원의 쓰라린 후회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는 혼자들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산정과 동락정, 대원료를 가진 존재들의 세계가 바로 시인의 혼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과 완벽히 단절된 단독자로서가 아닌 무수한 혼자들이 모여 각각의 생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 연결하고 순결하며 역동적인 존재들의 조화와 화해,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어짐, 이것이 어쩌면 조정권 시인의 문장에 숨겨진 함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먼저 받아서 읽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정권 시인의 시세계를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돋보인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역시 시인이시기 때문에 시를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가 조정권 시인의 전체 시세계에서 꾸준히 언급되었던 단어였다. 그런 세계를 계속 유지하고 추구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도 되게 앞으로의 조정권 연구 또는 평가에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 이 무한의 복수성이라는 용어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아니다라고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좋은 지점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적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혼자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혼자들 해서 혼자의 복수성의 영역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와 타자라는 양극성을 우리는 언제나 시에서 표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시에 드러나는데 조정근 시인의 경우에 나와 타자들의 상대성 또는 양극성을 변환시키면 혼자와 혼자들로도 변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와서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면 혼자라는 한쪽의 극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혼자들이라는 반대쪽의 극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조정근 시인의 시는 혼자와 혼자들 사이에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이고 나와 타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혼자 또는 나의 세계가 주도적이라고 하지만 그 시의 이면에는 혼자들 또는 타자로 향하려고 하는 어떤 열망, 의지, 연결한 의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조정근 시 또는 유고 시집을 보는데도 굉장히 적절하고 훌륭한 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혼자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토론문에는 없는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지금 생겨났는데 그 혼자와 혼자들의 어떤 그 진동, 그 긴장 관계가 그 유지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단일화 손녀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원 시인께서는 혼자 고결하게 어느 극점이 딱 도다르고 그 지나온 길을 다 버림으로 해서 범접하지 못할 어떤 신의 영역으로 도달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 혹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닌지 저는 그 선생님의 글을 읽기 전에는 고결한 정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글을 읽고 나서 단이란 그 존재 때문에 생각을 좀 바꿨어요. 맞나요? 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의 삶에서 자신의 시와 정신과 의지를 견인했던 자들이 다 예술가들이거든요. 네. 철학가, 뭐 니체, 뭐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클래식 작곡가들, 연주자들, 그리고 이 글에 이제 잠깐 밑에 나오지만 조정근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한 고유명사는 김달진이라는 세 글자의 그 우리나라의 시인이죠. 김달진 선생을 빼면 사실 동양적인 것에 대해서 조정권 시에서 말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동양적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김달진의 시인데 김달진의 시는 확실하게 이제 동양적인 시가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거기서 이제 받아들였다인데 그건 뭐 이제 나중 얘기고 그런 위인들 또는 예술가들의 찬란한 삶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삶을 끌어나가다가 늦게 이제 손녀가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하셨고 그 히비스커스라는 그 장시에서도 이제 뒤에 아내를 기다리는 가족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병 걸려 있어 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갇혀 있을 때 아내와 딸과 손녀 이 기다리는 것의 행복을
이제 시에 표현하면서 장시의 것을 끌어넣으면서 그 부분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말년에 발견한 가장 큰 가치였구나라는 걸 조정근 시인답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감정, 그걸 다 터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인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승원 선생님이 기조 강연을 하셨는데 아마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책 글에서도 이승원 선생님이 이제 조정근 시인을 평가할 때 산정의 세계가 있고 시정의 세계가 있다. 조정근의 세계에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균형감 있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정근의 시는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글에서 하셨던 거를 제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 그 시정의 세계 떠도는 몸들이라는 시집이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의 그 예술가들의 고향을 이렇게 헤매잖아요. 거기서 하이네를 발견하고 뭐 이러면서 한국으로 오는 거죠. 이 세계를 다 떠도는데 예술 세계를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떠도는 곳은 당신께서 사셨던 석기역 월계동, 네, 거기라는 생각. 근데 그것이 공간으로는 그런 석계역 월계동이고 시로는 이제 가족, 단위, 아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극성을 양쪽으로 펼쳐놓고 시 세계를 마무리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저는 봐요. 이런 가족 월계동의 세계에서 산정으로 올라가면 그냥 시인이 무슨 뭐 그쪽 세계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정신 세계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시정의 세계로 내려오는 이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시인답고 그의 시가 이제 뭐 낮다 이렇게 뭐 디센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면모를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시를 이제 이렇게 끝내셨잖아요. 그게 더 아름다운 시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선생님 말씀에 저거 공감하고요. 석계역의 그 어떤 풍미라든가 어떠한 색깔 같은 게 그 선생님의 그 말년의 시 속에서 잘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갖고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을 장석권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좀 짚어주셔갖고 아마 독자들도 조정원 선생님의 시 세계를 이해하고 좀 접근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토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글 읽고 저도 조정원 선생님의 시세계가 이렇게 스펙터클한지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